다음 얘기는 일본에 대한 일종의 축복을 해주고 싶은, 축하를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축하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15일 날 도쿄의 신주쿠에 그 올림픽 주경기장이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4주, 넉 달 정도, 넉 달이 아니군요. 한 7달 정도 앞선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 고대해왔던, 올림픽 주 경기장이 개장을 해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모양은 이쁘네요. 네. 요게 이제 주 경기장인데 약 6만 5천 명 정도 들어가는 경기장이고, 돈을 많이 안 썼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1조 7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만들어진 경기장의 외관인 거고, 내부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상상도예요. 상상도로 배치가 됐을 때 모습이고, 내부 모습은 약간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변화냐면, 일단은 설계상에 지금 몇 번의 좀 문제를 겪었어요, 이 경기장이. 이게 뭐냐면, 애초에 그 설계를 했던 사람이 이 자하 하디스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하 하디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보미 작가? 네. 우리나라 서울시청과 그 동대문 운동장을 밀고 만드는 그 뭐였죠? 지금 정확한 센터 이름은 모르겠는데, 동대문 그 경기장을 밀고 만들어 놓은 그 건물 있잖아요. DDP인가? 아무튼 뭐 동대문 경기장에 세운 그 DDP, 건물인데, 네. DDP 맞는 것 같은데. 네,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이 건축가한테서 말하자면 그 동대문 경기장, 디자인 네, 플라자. 디자인 플라자 맞아요.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했던 이 양반인데, 이분이 이제 이라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그 건축학도로 유명했던 분이긴 한데, 이분이 말이죠. 그 미학을 굉장히 따지는 분이야. 건물을 참 특이하게 설계를 해요. 근데 난 내가 보기엔 이분이 약간 외계인 계열이 아닌가 싶은 게, 굉장히 그 형상이 우리 시청 건물도 그렇고 디자인 프라자도 그렇지만 좀 난해하잖아, 설계가. 근데 설계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설계가 이렇게 난해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겁나게 비싸게 맥혀요. 저는 거기 동선도 좀 네.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구성을 이상하게 뽑아놓으니까 내부 동선을 예쁘게 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애초에 올림픽 주경기장을 이 양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설계한 원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외계인 비행 접시 같지 않아요?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형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천정부에 너무 올라가는 거야. 외형에만 신경을 써서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뭐 올림픽 경기장이라는 게 사실 한번 만들어 놓고 올림픽 끝나고 나면 1년에 몇 년이나 써요. 많이 안 쓰지. 근데 좀 굴곡 같은 게 이분만의 좀 고집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패턴은 있어. 이분만의 그 아이디어 패턴은 충분히 인정을 할 만은 한데, 아무튼 이 방식대로 일관성.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루틴이지, 루틴. 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고 구마겐코라고 하는 그 일본인 디자이너한테 옮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마겐코라는 일본인 디자이너가 수정을 한 거야, 전면적으로 설계 수정을. 그래가지고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구마 갱코가 외관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바꿨는데, 내부 안의 시설들은 그 전임이었던 자하 하디스의 내부 시설 그 도면들을 많이 베껴서 그대로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만 좀 쉬운 방식으로 좀 바꿔놓고, 알맹이는 기존에 쓰던 방식을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표절? 아니, 표절이라긴 그렇고 원래 있던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거잖아. 원래 이 사람이 했던 실내 구조라든지 내부 구조에 대한 주요 도면들을 그대로 베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도면 도용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 자하 하디스라는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돌아가셔 버렸네. 안타깝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어쩔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셔 버린 거야 원설계자가. 그래가지고 에이씨 뭐 소송 걱정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해서 쓰자라고 끌고 온 거예요 그거를. 진짜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뭐랄까 이중 설계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부하고 외부가 안 맞는데 이걸 억지로 짝을 맞춘 것처럼 진행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또 경비를 줄이고 환경 올림픽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천장 부위를 비롯한 주요 그 내장 시설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목재로 대부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을 줄이고 나무 이게 천장을 비롯한 벽면이라든지 주요 자재들을 전부 목재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일종의 폐목재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건물을 만들면서 건축비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류의 시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한 거지. 문제는 진행을 하고 보니까 뭐 목재 쓴 거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목재 중에 절대 쓰여져서는 안 되는 목재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뭐가 후쿠시마? 들어갔겠어요? 후쿠시마? 그렇죠. 후쿠시마에서 체벌된 엄청난 양의 목재들이 이 안에 쓰여져 버린 거예요. 이 후쿠시마 목재들이 집중적으로 쓰인 부분이 동문하고 북문 지역의 구조물에 많이 쓰였대. 요 근처는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거지. 엄청나게 피폭량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딘데 안전하겠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후쿠시마산이 특히나 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환경적인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그게 뭘까요? 난 이 얘기 듣고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경기장 설계를 중간에 맡아서 이렇게 억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성화대를 설계를 하는 거야. 성화대. 미쳤다. 그러니까 올림픽 주 경기장인데 성화대를 아예 설계를 안 했어. 올림픽의 상징성을 띠는 걸 왜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어?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88 성화대 이런 게 있는데 이 성화대라는 게 올림픽 규정에 의해서 성화가 올림픽 기간 내내 켜져 있어야 돼요. 이 올림픽을 시작할 때 성화 봉송을 해갖고 오잖아. 그럼 마지막에 폐회식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가 불타고 있어야 되고 이 성화가 불타는 모습을 경기장 바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화대의 규정이거든. 근데 이 성화대를 빼먹어 버린 거야. 설계를 하던 과정 중에. 정신이 다 카지노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그 성화대를 만들어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문제는 이 경기장 위에다가 성화대를 이렇게 올려서 붙이려고 했더니 천장이 목재네.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 경기장 안에다가 탑을 세워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불을 붙여서 성화를 유지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이 경기장이 목조 건물이거든. 이게 아무리 가스를 뗀다고 하지만 2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성화가 불타고 있는데 주변이 다 목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불길이 날아가거나 불똥이 튀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인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거든. 근데 이거 자체를 이 성화대 자체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다 못 얹기 때문에, 왜냐면 경기장 바깥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장 트랙 어디 빈 공간에다가 탑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높이 올려가지고 가스로 성화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소방법 위반이기도 하고 10중 8구 화재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야외에서 나는 성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압의 가스를 계속 이게 뿜어 올리거든요. 그럼 가스가 바람에 흩날려 가지고 날아가는 방향 쪽으로
가스가 붙어서 유증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목재에 옮겨붙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거의 화재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 자, 이러한 성화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를 해갖고 유지를 하고 감시 보완을 할 거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엑스맨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원래 이 하디스가 그 설계했던 경기장에는 이쪽 지역이 워낙 덥기 때문에 경기장 통로와 사람들이 있는 공간 쪽에다가 일종의 이제 에어컨을 전부 다 설치하게끔 설계가 다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막 그 전체는 할 수 없어도 주요 통로라든지 사람들 지나가는 공간, 그리고 뭐 그 관중석의 일부 지역에 에어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있었는데, 오세균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 경비를 아낀다고 에어컨 비용을 싹 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을 하나도 설치를 안 했어. 이 경기장 전체에다가. 도쿄가요, 이 계절에 6, 7월, 7월달, 6, 7월달, 5, 6월 이 계절에 평균 온도가 35도의 기온만. 근데 에어컨을 싹 뺀 거야.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 6만 5천 명이 들어가. 이 더운 여름날에 바람 하나 안 불어올 꽉 막힌 경기장 안에 6만 5천 명이 에어컨도 없이 들어간다. 이야,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담당자의 그 답변이 더 웃겨. 일부 지역에서는 40도가 넘겠지만, 바람이 통하는 통로 지역이나, 이 아래쪽이나 높은 지역은 32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32도에서 40도 정도는 안 죽어. 그냥 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무더운 더위를 견디면서 어떻게 몇 시간 동안 행사를 치르고 경기를 할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모든 그 경기장 안에는 주류나 음료의 반입이 금지가 된다 그래요. 왜냐면 요새는 그 액체로 휘발성 물질로 해갖고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뭐 액체 폭탄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주요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안 검색을 해서 진짜 물병 한 병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게 일반적인 올림픽 경기장에서의 보안 수칙인 건데, 그 보안 수칙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생수병을 들고 입장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 얼음 생수를 얼려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견뎌라. 라고 대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도 온도를 17만원 내고 들어가셔서 얼음 냉수 한 병을 들고 그걸로 해서 견디라는 겁니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알 자랑을 잊지 않으셨죠. 경기장 안에서는 음식물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된 도시락을 내부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도시락을 사서 드십시오. 제공도 아니고. 제공이 어딨어, 일본에서. 공짜가 어딨어. 왜 디자인은 공짜로 했잖아요. 네, 디자인을 공짜로 했죠. 그리고 도시락은 5,000원짜리부터 17,000원까지. 우리나라 또 뭔 도시락이 그렇게 비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도시락 종류를 제공할 수 있으니 물은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얼려서 들어오시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모질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모질함의 극이 있어요. 극이. 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쓰는 문제, 더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 경기장 안에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쓰레기통.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어머. 이거 해결 안 했어. 6만 5천 명이 지고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생수병과 도시락통을 치울 수 있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몇 년 동안 뭐 했어, 진짜.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없는 걸 대신해서 전에 얘기한 대로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한테 쓰레기통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게끔 하겠다. 대단한 계획 아닙니까? 그지 깽깽이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8만 명을 뽑았답니다.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8만 명을 뽑아서 시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씩 주고 시급으로. 네.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야. 자봉이라도 공짜는 아닌데 하여튼 시급을 주고 8만 명을 적재조치에다 이제 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불안한 거야. 올림픽위원회. 날씨는 덥지. 이 8만 명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유료로 스텝을 새로 뽑은 거야. 그러니까 자봉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자봉할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뭐 일종의 팀장 조장 역할을 할 유료 스텝을 1년 전에 자봉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새로 뽑은 거야. 12월 달 돼갖고 연말 돼가지고. 알바. 그 알바를 뽑는 건데 얘네들은 돈을 줬기 때문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야. 스텝인 거야.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 자봉이랑 똑같아. 그리고 교육기간은 자봉보다 더 짧아. 근데 얘네들한테는 시급을 18,000원씩 준다는 거지. 창조경제. 그러니까 자봉들이 도망갈까봐 감시 역할을 하고 땜빵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봉보다 거의 1.8배, 2배 가까운 비용을 주고 유료 스텝을 새로 공고를 했고 뽑아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봉들을 관리하게끔 한다라고 발표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자봉하려고 했던 8만 명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아니 그럴 거면 전부 다 유료 스텝으로 해갖고 박탈감. 18,000원씩 줘야지. 이런 경우를 놓고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자봉으로 뽑힌 애들만 싸게 주고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그 훈련받고 연습한 사람들은 한 더위에 기모노 입고 쓰레기통 들고 외국인들한테 쓰레기 주스러 다니는데 3, 4개월 교육받은 더 비싸게 돈 받고 들어온 유료 애들은 조장이라고 하고 책상 치고 앉아가지고 출퇴근 관리하고 사람 지시하는 역할로 쓰겠다고 하니 누가 이 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겠느냐 말이야. 아무튼 그 뭐 관리반장 이런 개념으로 뽑은 것 같은데. 그렇지.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마인드가? 마인드 자체도. 그러니까 자봉을 뽑아놓고 자봉을 못 믿는 거야. 얘네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만근을 해줄 거다라는 어떤 신뢰가 안 가는 거지. 구질구질해, 진짜. 아무튼 이렇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일을 못하는 게 일본인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경기장을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나중에 다 누더기 돼. 지금 저 목재로 얼기설기 해놓은 지붕들 있잖아요. 지금 겨울이라 문제 안 되지. 비 좀 오고 열 좀 받고 5, 6월쯤 돼보잖아. 막 쩍쩍 갈라지고 뭐 부풀어서 비틀어질 땐 비틀어지고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목조 건물 봐서 알거든. 10중 8구 그렇게 돼요. 그리고 경기장에 막상 오픈돼갖고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또 안에 경기장 좌석이나 이런 것들 전에 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따닥따닥 붙여서 좁게 만들어 놨거든. 사람들 어깨가 딱딱 붙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그따위 경기장 안에 6만 5천 명을 에어컨도 없이 쏟아 부어 놓고 기온 35도, 체감온도 40도 안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구상 자체가 미친 짓이야. 군집도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에어컨 없는 거는 약과예요. 그 어떤 경기장은 태양볕에서 바로 밑에서 이제 관람을 해야 되는데 절감한답시고 이제 지붕을 절반만 만들어서 그 절반도
일반인단은 공개된 게 아니라 관계자들을 안 치기 위해서 일부만 지붕을 친 거예요. 진짜 행사 마인드, 관계자나 높은 사람들을 와, 안 치기 위한 부분만 천막을 치고 나머지는 텅 비웠어. 마인드 짱 먹어요. 네. 그 짱먹은 마인드로 또 아이디어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빙설기를 제공해가지고 인공 눈을 뿌려준대잖아. 어? 얼마나 좋아. 거기 있는 수돗물을 얼린 거대한 아이스바 같은 큰 얼음 기둥을 넣고 그걸 깎아가지고 뿌려준다는 거야. 외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요트 경기장 같은데, 조정 경기장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뿌려드리겠다는 게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잖아. 달리기나 경기 중에 선수들을 온도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물바가지를 들고 나서 도로에다 뿌리자라는 운동을 하겠다는 게 더위 대비 대책인 지금 일본 올림픽이라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방사능과 관련해서 경기단체 임원들이 이 경기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체인지라고 세계적인 청원 사이트가 있대요. 그 세계적인 우리로 말하면 뭐 청와대 청원하는 그 사이트처럼 체인지라는 사이트가 국제적인 사이트가 있는데 이 청원 사이트에 세계 언론 그룹 50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방사능 위험 노출 지역에서 올림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청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뭐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링크가 날라오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한 1,000만 표 정도 찍어줘서 올림픽 이 보이콧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축하해 주려고 그랬는데 주경기장 개장한 데 대해서 축하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축하를 할래야 축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내년 올림픽 주 경기장 경기 진행 중 불붙어서 전소 이런 뉴스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그 성화대 그 문제는. 경기장 안에는 불 때문에 못하고 천장에는 못 올리고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네. 사상 최초로 불이 아닌 우리 흔히 하는 홀로그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 조명에다가 막 펄럭펄럭 이렇게 천 날려갖고 불처럼 만드는 아니면 영상으로 화면을 띄워갖고 성화인 것처럼 그림을 띄우는 뭐 이런 아이디어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하여튼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도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 올림픽 개막사를 아베가 할 수 있을지 축사죠. 개막사는 올림픽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축사를 아베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터져 나올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즐겨보는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거? 홋카이도 뭐? 홋카이도 원전. 그 얘기가 있었군요. 네, 중요하죠. 보미 작가가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말고요. 홋카이도에도 원전이 있어요. 네, 마라톤 경기하는 그 홋카이도요. 그 홋카이도 원전에서 이른바 그 방출수 원전 오염수들을 방류를 해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방류를 해온 양들을 지난 30년 동안 양을 절반을 줄여가지고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이번에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이 후쿠시마 해역에 있는 오염수들이 이 미 본토 앞까지 가는데 20년 걸릴 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불과 한 7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미국 본토 앞에서 이게 측정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류를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해류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였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홋카이도 쪽에서 계속해서 해양 방출수를 통해 갖고 오염을 시켜 왔었다라는 게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게 풀리는 거야. 7년 만에 어떻게 후쿠시마에서
미국 서부 앞바다까지 갔지? 이미 20년 전부터 홋카이도에서 조금씩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요, 홋카이도 쪽 앞바다는 청정해역이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 생선 일본 대부분이 다 생선, 홋카이도 수출 산이고요. 생선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검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염이 된 일본산 생선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해양수를 방법이 없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다 풀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베가 정보는 줄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근데 중단은 못한다라고 이제 배짱을 튕기고 있는 건데 이 정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질 않을 것 같아요. 이미 30년 동안 해양오염 범죄를 홋카이도에서 저질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일본 해역 전역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를 실측해봐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일본은 매번 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거짓말이 들키게 됐을 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미봉책으로 지금의 현실을 넘기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점점 더 빗나가는데. 기억하실 게 호텔 뷔페 아니면 대형 고급 뷔페 이런 곳에 들어가는 도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홋카이도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서 붉은색 도미 있잖아요. 아까돌이라 그러던가 아마 그래요. 고급 회 종류로 들어가는데 붉은빛이 도는 도미의 종류들은 양식 기술이 뛰어난 다 일본 인근의 산에서 들어오는 도미들, 특히 북해도산 도미들이 붉은색이 선명해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도미 즐겨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본 안에서 스캔들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의 가정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아베 집안에서 일했던 가정부의 증언이었는데 아베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못하는데 거짓말까지 잘하고 핑계를 잘 대고 삐지기를 잘해가지고 아베 아버지도 이제 외무성에서 외무 대신이었죠. 형은 괜찮은데 쟤는 뭐 될지 모르겠어. 쟤는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전언을 최근에 가십거리에서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별로 안 친했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왜냐면 아베네 식구들 중에 제일 공부를 못했거든요. 맨날 구박대기였고. 그래서 미쓰비시가 창업한 사립계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명문대를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점이 일종의 컴플렉스였는데, 또 그거를 갖다가 외할아버지는 또 그런 아베를 많이 이렇게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아빠 같은 훌륭한 외교인이나 정치인이 된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 같은 쓰레기 같은 군국주의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베 어린 가정사에 또 달려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와, 진짜 뼈 때린다. 네, 토끼꽃기님이 말씀해 주셨군요. 이명박 내 집안의 뭐예요? 가훈이 정직이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2019년에 보내드린 송작가 TV의 마지막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산만 먹는 걸로. 우리 월성원전도 이제 닫아요. 당연히 닫아야 되고요. 그거 닫아서 전기세가 올리고 하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수산물은 노르웨이 거를 앞으로 집중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가 점점 더 길어져요. 말만 하면 길어져. 전 세계에서 물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국가 국민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 어딜 것 같아요?
대부분 일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1위가 한국입니다. 회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생선 자체도 좋아하고 생선 자체를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먹는 국민이 없어요. 맞아. 우리가 세계 소비율 1위입니다. 요리를 또 다양하게 하니까 2위가 노르웨이예요. 그 노르웨이가 수산 강국인데 노르웨이 그 수산성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비싼 랍스타나 이런 그 킹크랩을 산채로 갖다가 먹는 엄청난 그 식욕과 소비력, 그리고 빠른 배송, 그리고 편의점에 가도 그냥 상품으로 진열되는 회,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생물 관리 능력, 막 이런 걸 보면서 세계의 수산 강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노르웨이가 인정했던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산 대국으로서 앞으로 일본에 대한 제대로 된 품질 관리를 좀 지도해줘야 되는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어 최대 소비 국가예요, 노르웨이. 아무튼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를 와서 한국과 함께 수산업 시장을 함께 이끌어 가보고 싶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배울 게 많다라고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노르웨이가 친한으로 네. 독일에 이어. 노르웨이도 우리나라한테 많은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네. 오. 네. 잠깐만요. 네, 제이심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오랫동안 송작가 TV 이제 6개월 좀 넘었습니다만 송작가 TV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의와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미 작가도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스페널을 맡으셔서 열혈 수고해주고 계신 우리 제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19년 송작가 TV에 내년에 안 오세요? 마지막 방송 왠지 그 뭔가 막려해하는 느낌이고 좀 짠해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봬요. 네, 2020년에도 저희는 방송해요. 네. 제이선 형님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수요일이 그 휴일이라서 목요일 날 다음 주까지 목요일 날 보내드리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미리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윤대발님도 스페너 너무너무 애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